예, 디지털 혁명의 총아 블록체인 경제 전문 방송 NBN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블록체인 경제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블록체인 경제 인사이트를 맡고 있는 KDA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장 강성호 인사드립니다. 예. 올해 첫 순서로 국내외 코인 시장의 핫 이슈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원화거래소 인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샅샅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출연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대부 2017년도부터 그 암호화폐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 핀테크 학회장이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영중 특임 교수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거래소 측 속내를 속 시원하게 대변해 주실 코닥스의 김진원 사업본부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쪽에서 단연간 법무적 차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비전의 김대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오늘 프로그램을 위해서 원화거래소 측에도 여러분들에게 출연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정중하게 거절했음도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코팍스 인수, 바이낸스가 왜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 하는지,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진출 과정에서 법 제도는 문제가 없는지,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떨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속 시원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국내 언론에서는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원화거래소 코팍스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시장 진출이 있을 것이다. 그 전망들이 많은데요. 우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24일 그 특검법에 의해서 국내 거래소로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시장을 철수한 바가 있죠. 왜 바이낸스가 금융당국의 거래신고소를 하지 않고 철수를 했는지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거래소에서 나오신 김준호 본부장님, 네. 왜 바이낸스가 금융당국의 거래소 신고를 못하고 철수를 했었는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융위에서 그 2021년 9월 25일 특검법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특검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KYC 인증이나 자금 세탁 방지 등에 갖춰야 되는 자격 조건이 엄격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에서 해외 21개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곳에는 특검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근데 바이낸스는 이제 그 요청에 대해서 본인들은 한국 시장에 철수를 하겠다. 이때 뭐 금융위에서도 신고 대상으로 이제 그 선정한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내국인 대상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원화 거래나 결제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통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바이낸스는 이제 한국에서 사업하지 않겠다라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8월 13일 날 사업을 철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국내 거래소로 송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업 행위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법 행위나 약간 좀 편법 행위로서 계속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문제이고, 그래서 코팍스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당시에 바이낸스가 대한민국의 특검법에 의한 재반 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 네. 그런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철수를 했었다. 네. 하지만 미련을 갖고 또다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네네.
그럼 우리 김영중 교수님께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왜 자격을 못 갖추고 떠났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특검법 시행령이 발표되고 나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먼저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두 달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을 했어야 되고 또 ISMS 인증 절차도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또 그 절차뿐만 아니라 원화 마켓도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방법이 꼭 그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 말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바이낸스가 뭐 그 사이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뭐 특별히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한국 고객이 바이낸스에 접근을 할 적에 그것을 차단하거나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래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볼 적에 그것보다는 앞으로 인수를 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될지 여기에 이제 더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여건으로 봤을 때의 바이낸스가 부디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거래소를 하는 것이 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바이낸스는 지난해 부산광역시와 MOU를 체결을 하면서 부산 디지털 거래소를 통해서 한국에 진출할 것이다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 KDA에서는 부산시에 대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KDA의 그 소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림 변호사님 내용이 어떠신가요? 네. 지난 9월 23일경입니다. 부산광역시의 KDA는 공문의 형태로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우선 뭐 여러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국세청,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상황. 또한 특검금융정보법상 신고 수리 요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철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그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어떤 신고 수리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류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있는 바이낸스와 MOU를 체결하는 것이 어떤 국정 기조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또 한번 전달을 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바이낸스가 본점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산시가 MOU를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중 하나인 부산광역시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그 바이낸스와 MOU를 체결하고 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그 김태림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이낸스는 이미 그 미국을 비롯해서 다수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즉 그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만은 그러면 금융당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뭔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김태림 변호사님, 그 법률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를 볼 수 있는가요? 물론 점검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뭐 사회자님을 비롯해 많은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바이낸스의 리스크라는 것은 아직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통상 금융당국은 이 특정 금융정보법상을 통해서 이 사업자의 신고 수리 내지는 불수리를 가지고 이 사업자의 자금 세탁 우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주식을 인수하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식 보유 사실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상대로 주주 리스크를 문제 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좀 살펴보면요. 현행 특정금융법 정보법 제7조에서는 신고 및 변경 신고 당시에 주주가 누구인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주주 요건이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시의 어떤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를 좀 넘어서서 주주 변경의 과정에서 바이낸스가 그 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실제로 행사를 하면서 임원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만 인수를 하고 주주로만 참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직접적으로 그 바이낸스가 경영에 참여를 한다든지 사업 구조의 변경을 가할 경우는 점검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바이낸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왜 부산거래소가 아닌 원화거래소인 고팍스 인수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을까? 이 또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의문증이 되겠습니다. 김준원 본부장님,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가요? 일단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부산 거래소는 이제 저희 원화마켓이나 코인마켓이 아니라 ATS 대체 거래소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수의 참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까지 그 대체 거래소 시스템이 완성이 될지 그게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었고요. 그 지금 현재 부산시가 그 바이낸스하고 그 협약을 체결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규제 샌드박스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이낸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지원 특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었고요. 그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이제 정부에서 그 공약하고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하고 규율체계 구축을 통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1월 4일 보도에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블록체인하고 가상시장에 대한 규제가 기술이나 시장이나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체 현상은 해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이낸스가 계속 부산시하고 ATS나 아니면 기존 협약을 체결해서 하기에는 이게 언제 사업이 완료될지가 너무 불명확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입니다. IT 강국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우수한 그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자체도 한국만큼 많은 테스트베드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이낸스가 이제 저희 거래소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가상자산 분석이라든가 NFT 사업, 웹3 같이 사업 다각화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마켓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고팍스 인수를 통해서 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부산시와 하는 것은 언제 사업이 시작될지 모르고 네. 또 크게 실익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매력을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을 진출하겠다 그런 것이죠. 네네. 김영준 교수님, 그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까? 예, 그 부산하고 할 경우에 첫 번째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실명 확인 계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관측하기로는 바이낸스가 부산시와 협력을 할 경우에 뭐 부산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그 경우에는 코인 마켓 거래소들이 환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바이낸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토종 코인 마켓들에게도 실명 확인 계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명 확인 계좌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는 이미 실명 확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코팍스하고 하는 것이 이게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전략적 판단을 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 어찌됐든지 세계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코팍스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잠재력을 100%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많은 그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코팍스나 바이낸스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국 금융당국의 이제 입장이 어떻게 의지가 뭐냐? 어떤 그렇습니다. 의지를 예. 가지고 있느냐 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이낸스가 취하고 있는 전략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티어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바이낸스 글로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렇지만 약 140여 개 국가에서 거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 바이낸스의 그 규제를 좀 강화해가지고 허용을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낸스 US고 그래서 바이낸스 한국에서 만약에 허가가 된다 그러면 바이낸스 US처럼 한국에서 이제 관리를 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규제가 이제 강하게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규제가 강한 나라가 있거든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바이낸스가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곳에는 이제 아폴로 X 같은 곳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어느 나라든지 이 틈새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김영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명 계좌를 본인들이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미 갖고 있는 언제 할지 모르는 부산거래소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코팍스를 통해서 매력적인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전략적이다. 그런 그렇습니다. 판단이죠. 네. 그러면은 그 코팍스는 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라든지 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바이낸스와 여러 거래소 중에서 왜 바이낸스와 인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까 하는 그 의문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전호 본부장님, 그럼 거래소 쪽에서는 왜 코팍스가 바이낸스와 인수 협의를 하는가? 네. 어떤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가요? 일단 원화마켓 거래소가 5대 거래소가 있습니다만 그 코팍스가 실명 계좌를 받은 은행은 전북은행입니다.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5대 거래소 중에 그 업비트하고 빗썸이 지분율이 90% 이상의 그 독과점 체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원화 실명 계좌를 받았다고 해도 후발주자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번에 그 FTX 파산 사태 이후로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금융위원회 2022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지금 시가총액은 23조 원으로 2021년 말 55조 2조 원 대비 58%가 급감했고요. 일평균 거래 금액도 5.3조 원으로 2021년 말 11.3조 원 대비 53%가 급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영업이익이 이제 6,301억 원인데 2021년 하반기에 1.64조 원이었거든요. 네. 거의 1조 원이 이제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2개 사업자만 흑자를 내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FTX 그 파산 사태 이후에 코팍스의 고파이 문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파이는 FTX가 운영하던 제네시스라는 그 스테이킹 대출 업체를 통해서 그렇죠. 예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한테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주는 거였는데
FTX가 부도가 나면서 제네시스도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출금이나 이자 지급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팍스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요거를 타개하고 조금 원화마켓의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그다음에 바이낸스를 선택한 거고, 바이낸스는 아까 김현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SMSP나 우리 한국에 있는 KYC 그다음에 원화 실명 계좌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허들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팍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작년도 3대 가상자산 악재를 있는 상황에서 그 국내 시장 캐파를 일리는데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이 위기를 타개하는데 글로벌 거래소 어딘가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중에서 바이낸스가 그래도 적임자다 판단했다는 것이죠. 네, 고팍스 점유율이 0.1%입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인 만큼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할 경우에 국내 시장 재편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들은 국내 시장에 무엇을 미칠까 하는 거죠. 그럼 아마 이 영향권에 관해서는 아마 거래소들이 가장 민감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김준원 부부장께 네. 질문을 던집니다. 거래소들은 이게 어떻습니까? 환영합니까? 아니면 이거 큰일 났다 보시나요? 아까 저희 김현정 교수님께서 그 부산하고 바이낸스 업무 협약 체결을 예로 들어 주셨듯이 이제 저희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하나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건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원화마켓에 진출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이제 그동안에 금융당국에서 요구했던 그 ISMSP부터 KYC 그다음에 베리파이바스 VASP부터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자본이 국내 원화 마켓에서 가지고 있는 거래소를 우회적으로 계속 지배하는 현상이 맞느냐, 아니면 성실하게 그 국내 법과 규제를 준수하면서 코인 마켓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원화 계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역차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예. 그래서 바이낸스가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이제 코인마켓 거래소에서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그 거래소들한테는 원화 실명 계좌가 조금 좀 기준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마켓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을 통해서 가장 절박한 실명 계좌 발급에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럼 원화마켓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 예를 들면 업비트라든지 일각에서는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하고 있는 업비트도 긴장하고 있다는 평들이 있단 말입니다. 일단 원화마켓 거래소에서는 원화마켓 거래소가 얻는 이점이 과연 있을까는 약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아마 상당한 그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화거래소 수수료들이 업비트가 0.05%, 빗썸이 0.25%, 코인은 0.2%, 코빗이 0.1%. 그러면 전체로 정리해 보면 네. 그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나름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네.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좀 별로 긍정적인 영향은 없다. 아마 시장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될 보겠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거겠죠. 김영정 교수님, 우리 김준원 본부장께서도 아까 의견을 밝혔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즉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거래소의 성패는 사실은 유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죠. 예. 예. 사고 싶은데 살 수 있고 팔고 싶은데 팔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이낸스라고 하는 데는 아주 그 매력적인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바이낸스가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많은 고객들이 새로 전북은행에 가가지고 그 계좌를 틀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 거래소에 그 족쇄처럼 채워져 있는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신용카드로 가서 카드를 코인을 살 수 없다거나 여러 가지 규제가 그 똑같이 있는데 그렇죠. 바이낸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이낸스에도 법은 똑같이 똑같이 적용이 적용되기 된다고 때문에 하면 예. 그러면 거기서 USDT나 USD 사가지고 뺄 수 있냐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족쇄가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그 투자자들에게 그게 매력적인가? 예. 이제 한 가지 매력적일 수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벤트를 하면서 아주 파격적인 이벤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격적인 이벤트를 할 때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바이낸스가 한국에 진입했을 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 김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바이낸스가 한국에 진출하더라도 법은 똑같기 때문에 예. 뭐 심지어는 뭐 카드로 코인을 못 산다. 뭐 파생 상품을 파생 상품은 아예 거래를 처리를 허용을 못한다.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크게 투자자들도 뭐 환영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하고 국내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낸스가 단순히 지분 투자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분 투자 후에 사업구조 변경까지 시도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금융당국의 법적 그 검토 사항이 달라진다고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밝혔습니다만은 김태림 변호사님 앞에서는 단순 지분 투자 주주로만 올 경우에는 현행 특검법상 금융당국이 뭐 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그게 특이 현상이 없다. 하지만 영업행위에 참여를 한다. 사업구조의 변경을 가져온다고 하면 금융당국이 검토할 사항이 있다. 맞습니다. 네. 법적 장애물이 있다는데 어떤 법적 장애물이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지분 투자만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이야기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되는 어떤 추가적 행위를 이행했을 때는 그때는 비로소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은 코팍스나 바이낸스 그 두 사업자들이 이러한 경우를 다 고려를 했을 때 특검법상의 허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분만을 투자하고 국내 법 정책 변화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일단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 변호사님이나 우리 그 김영준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은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해서 지분 투자만 하고 경영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 김준호 본부장님, 그러면은 경영에 깊숙이 관여를 하지 않는 형태로 지분 투자만 할 거다. 그럼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하는 실익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게 단순하게 지분 인수가 아니라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업 다각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낸스가 좀 한국 시장에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한 사례들을 보면요. 2022년 10월에 이제 그 가상자산 전문 분석업체 젠글하고 웹3 교육 콘텐츠 사업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유명 기획사인 그 YG하고 SM하고도 블록체인 분야에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YG,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사에 소속돼 있는 유명 가수나 탤런트 분들을 활용한 NFT 굿즈나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젠글 같은 경우에는 공시라든가 다양한 블록체인에 대한 분석 정보, 그다음에 데이터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이낸스가 일단 NFT 마켓은 기본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도 좀 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굿즈 같은 거는 활용해서 이제 전자상 거래까지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분 투자를 하더라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 내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분명히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과정인데 단순하게 지분 투자만 해서 우선 시장을 관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김전 본부장 그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그걸 넘어서 경영의 다양한 측면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그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금융당국이 점검할 사항이 많고 법제도적 장애물이 허들이 있다. 이런 것이 우리 김 변호사님의 의견이시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 그 김영준 교수님께서도 앞에서 제기를 해줬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뭡니까? 은행 실명 계좌죠. 예. 그러면은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를 할 때에 코팍스가 현재 전북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받아 있는데 그럼 전북은행인 경우에는 코팍스에 대한 이미 발급해준 은행 실명 계좌를 그냥 쉽게 승계해 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김태림 변호사님 그 법제도적 측면에서 아까 그 주주만 참여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경영적 측면으로 바이낸스가 행보를 할 경우에 금융당국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전북은행도 기존에 발급해준 은행 실명 계좌를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좀 복잡할 것 같네요. 예. 그럼 이 측면에서 법제도적 측면이나 실무적 측면에서 좀 점검을 해 주시죠. 우선 뭐 실명 계좌의 승계 여부의 판단은 현재 그 전북은행이 내부적 위험 평가 원칙에 따라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이 실명 계좌 발급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법상 대략적인 기준 하에 개별 은행에서 내부적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그 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지금 문제되는 그 신고 수리 요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실명 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는 은행과 각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민사적 계약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 민사적 계약이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현행 특검법상 실명 계좌 발급 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10조 18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추상적이고 대략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 은행들을 기속할 만한 맞습니다. 내용들이 현행 특검법에는 어떠한 조항도 없지요.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규정만 있지 세부적 기준은 현재 그렇죠. 아직 공개가 없죠. 되어 있지 않은 네.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또 현행 특검법상 실명 계좌 발급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 현행 법령상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팍스가 이렇게 실명 계좌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의 유효 기간 내에서 대주주 요건의 변동이 있다라는 사유만으로 과연 이런 금융거래 아니 아까 그게 아니라 네네. 그 지분 투자인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네. 그 바이낸스가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는 사업 구조의 변경을 줬을 때는 좀 상황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분 투자만의 상황에서도 은행에서 실명 계좌 발급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다. 예, 근데 그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가 좀 남을 수는 있겠죠.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 은행들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각 은행들은 이 은행연합회의 표준 양식을 기초로 해서 개별 은행별로 평가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성 평가와 위협성 평가로 구분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런 위험성 평가 항목과 관련해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실명 계좌 발급 갱신 여부를 다시 판단을 이게 그럴 경우에 형태인데요. 네. 핵심의 요체를 뭐냐면 네. 그 앞에서도 우리가 점검을 했지만은 아직 어느 나라 당국에서도 법적 판단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로부터 그 자금 세탁 등등의 혐의로 조사나 수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전북은행의 승계, 실명계좌 승계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부적 위험성 판단 기준에 그런 대주주 요건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실은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바로 이게 문제죠.
이 경우는 뭐 코팍스 바이낸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는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거래소 되려면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아라. 하지만 그 기준이 전혀 공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그 코팍스인 경우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김 교수님,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 이 실명계좌 발급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이죠. 그럼 이것도 이번에서 아까 우리 그 김 변호사님의 진단처럼 현재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학자적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 변호사님 뭐 그 주장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전북은행이 실명한 계좌 철회를 하지 않을 거다.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 바이낸스가 인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뭐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내부적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이 있겠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주가 바뀌었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 자금 세탁 방지에 무슨 절차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닌데 그런데 혹시 이제 이게 철회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외압이 가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예. 그 누가 인수를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바이낸스가 인수를 하느냐 바이낸스 US가 인수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낸스 US가 인수를 할 경우에는 저는 경영권까지 그 인수를 해도 저는 그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바이낸스 US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미국의 제도권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 바이낸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마진 거래나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게 거기서는 안 되고 코인도 그 적은 숫자밖에 상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이게 미국 회사가 한국에 경영권을 인수를 했는데 한국에서 그것을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고 했을 적에 한미 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 시장에 뜨거운 관심 중 하나가 뭡니까? 바이낸스 상장 토큰에 대해 코팍스가 오더북을 공개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선 김진원 본부장님이 좀 거래소 입장에서 정말 뜨겁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네. 좀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뭐 오더북 공유는 저희 국내 거래소들도 초기에 시장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회원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었고요. 근데 금융감독당국에서 그 오더북 공유는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 제28조에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라는 제1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상자산 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의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이 발행한 코인을 가지고 중개 매매는 금지. 중개됐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오더북 공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특수하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감옥하고 남옥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감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외에서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증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근데 남옥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근데 그 경우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나요? 거의 없고요. 일단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라고 하는 것이 바이낸스는 지금 본점 소재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과연 정당한 인허가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바이낸스 US는 SEC.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바이낸스 US가 인수를 한다면 모르지만 뭐 바이낸스 본사가 인수를 했을 때는 오더북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뜨거운 이슈죠.
FTX의 파산의 핵심 원인이 뭡니까? FTX 자체 발행 네. 토큰 FTT를 마음대로 관리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유발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역시 거래소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바이낸스 토큰을 코팍스에 상장할 수 있나요? 아, 이것도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저기 그 똑같이 그 특정금융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요. 그 10조 20 제5호 감옥에 가상사 아까 말씀하신 자체 발행 코인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자체 그렇죠, 발행 코인의 그렇죠. 발행 자체를 금지시켰는데 지금 만약에 바이낸스나 바이낸스 US가 40%의 지분 인수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0%의 지분 인수가 되면 저희 상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특검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그럼 결과적으로 바이낸스의 자체 토큰을 코팍스의 상장은 특수관계인으로 어렵지. 봐서 사실상 어렵다. 네, 그렇게 보는 판단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또 뜨거운 관심이 뭡니까? 우리나라인 경우에 저도 이제 그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를 해서 거래 수익만 가지고는 좀 수혜가 작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다. 그러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 바이낸스가 취급하고 있는 파생 상품을 코팍스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은가는 네. 궁금증도 있습니다. 파생 상품은 일단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의 업무의 범위에는 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파생 상품을 취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을 만들고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별도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러면 파생 상품 취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그 투자 상품, 파생 상품의 매매 중개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서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바이낸스의 파생 상품을 코팍스에 취급할 수가 없다. 네, 그것도 법상 안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 그러면은 또 우리 김태림 변호사님, 그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디지털 자산법에서 외국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를 인수를 하거나 진출을 할 때에 좀 점검을 해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뭐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주 요건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물론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은 기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 해외 자본의 유입 자체에 대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여러 무슨 전문가 부정적 측면을 보고 어떤 네. 제도적으로 점검할 게 없는가. 다시 말하면 네. 그 만들어지는 법에 포함할 내용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부분들을 다뤄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작업임은 제가 이해하지만요. 이 어떤 규제 설계라는 것이 뭐 이런 디지털 금융 허브 육성을 위한 어떤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은 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자 유치를 장려하는 국가 네. 그러면서도 국내 금융권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요즘 뭔가 각 나라 간에 체결되어 있는 투자 협정 간 거기도 평등성 차원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그 김진호 본부장님, 네. 그 혹자는 아주 뭐 소수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쩌면 바이낸스의 코팍스 인수가 될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저도 이제 나오면서 이제 나오기 전에 기사들을 검색하다가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그 인수분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슈가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바이낸스가 재작년, 작년에 계속 한국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은행에서 만약에 저희가 오더북 공유도 안 되고 파생 상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엄격한 저희 국내법에 준수해서 하는 굳이 전북은행에서 이게 과연 인수무산까지 우리 갈 수를 수 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규제가 그러면은 너무 전체적으로 빡세- 봤을 때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이낸스의 고박수 인수무산은 쉽지 않다. 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박수 인수 부분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왜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미치는 긍정, 부정 영향, 그리고 법적인 측면이나 금융 제도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셨는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동성 위기를 통해서 루나테라 대폭락, 그리고 그 세계 3위 거래소인 FTX 파산, 심지어는 국내 대표 코인 위믹스 상장 폐지까지 정말 악몽의 한 해였는데, 올해는 바이낸스가 고박수를 인수를 하면서 한국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띄워주기를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블록체인 경제 인사이트 바이낸스의 고박수 인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편집하겠죠, 이제. 예, 본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투자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